이번에는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지원이라 하면은 창업에 소요되는 투자 촉진이나 수출 지원을 위해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창업할 때도 그렇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정부나 각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신청을 할 때 구비해야 될 조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찾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는데 정작 필요한 아주 소기업에서는 엄두를 좀 못 내고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패키지로 해서 대행해준, 요즘 공무원 숫자도 많은데 공무원들 판판이 놀고 있는 공무원들 많거든요. 또 이런 얘기하면 공무원들은 굉장히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그래요. 기업을 직접 운영하다 보면은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포착이 돼도 항상 어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고 또 굽신굽신대야 되는, 이게 아직까지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싱가포르의 경찰서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같이 간 일행 중에서 러게지를 잊어버렸어요. 가방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게 왜 그러면 싱가포르 바로 가지 않고 그 당시에 타이베이 공항, 대만 공항을 거기서 트랜스 해가지고 다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 대만 공항에서 싱가포르로 이게 트랜스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10일 정도 묵다 왔는데 결국은 그것은 그 싱가포르 공항으로 가지 못하고 이쪽에 그 한국으로 다시 백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싱가포르를 갔는데 왜 싱가포르이 잘 돼 있는가를 좀 관찰해 봤습니다. 경찰서에 있어서 말이죠. 민원인에게 하나 불편함 없이 차근차근히 염려되는 부분들까지도 캐치해서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이제 그 다음날 진도는 어떻고, 요즘 우리나라 민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제도는 그렇게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책임만 회피하려고 그러고, 길게 목숨만 길게 가려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기업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을 확산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지원 기관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그리고 중소기업 상담회사, 소상공인 지원센터,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리스회사 창업보육센터 등이 있는데, 시중은행은 대체적으로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서를 떼줍니다. 그러면 신용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에 가서 그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 시중에 보내면은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들어가는 이 루트를 잘 몰라. 그리고 또 진짜로 필요한 이제 은행 쪽에서는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죠. 신용보증기금에서 그 회사를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돈은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기술 지원, 기술 신용보증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정작 필요한 그 소기업에서는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리스 회사는 이거는 뭐 어차피 그 자기네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부채입니다. 저것도 뭐 그 기계라든가 이런 거 시설을 설치할 때 리스 회사의 지원을 좀 받고 있는데, 리스 회사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 장사예요. 장사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지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외상으로 받을 수 있다, 기계를 대신. 그리고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꺼 나가는 거죠. 창업보육센터는 이제 각 대학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설치가 좀 돼 있죠. 그 지원 기관은 물론 창업 후의 기관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잘 돼 있어요. 제도는 잘 돼 있는데 일선에서 추진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만족치 못하는 경우가 좀 대부분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려고 암만 뛰어다녀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방법을 모르는 거야. 구구단을 모르면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가 없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법을 모르고 또 지원 제도를 모르면은 그 길이 있다 한들 찾아가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정책자금의 개념과 또 정책자금의 지원 절차, 그리고 정책자금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정책자금의 개념은 뭐냐면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정책자금입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반 금융보다는 좀 저렴하게 차별화된 조건으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지원이라는 거는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3%짜리 이자를 내야지만이 그 대출을 받는다면, 여기서는 뭐 1.5%, 2% 이렇게 해가지고 우대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그 일반 자금의 금리에 비해서 최소 2 내지 3% 낮은 금리로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2, 3% 정도가 안 됩니다.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백분율로 보면 뭐 그 정도 되겠지만은 지금 은행에서 대출 이자는 되게 3%, 3% 내외예요. 근데 지금 지원해주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1.5에서 2%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뭐 상당히 큰 그 지원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금 지원의 공고, 먼저 공고를 하고 뭐 인터넷이든가 아니면은 이메일이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다 그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해서 접수를 한 다음에 사업성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이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정책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평가 심의가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로 이 회사가 정말로 벤처 회사인지 아니면 앞으로 커나갈 수 있는 회사인지 뭐 이런 것도 꼼꼼하게 좀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비싼 이자를 내지 않고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도 큰 도움이라고 봅니다. 이게 정책자금의 종류는 뭐냐면은, 이 정책자금의 종류는 정책자금 또 융자지원금이 있어요. 정책자금은 말 그대로 출연보조금과 융자지원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연보조금은 담보가 없어요. 무담보, 보증인도 없어. 무이자로 주는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개발 성공 후에 지원금의 일부만 분할 상환한 것이다. 지원금의 일부. 그게 이제 고갈나면 안 되니까 좀 여러 회사가 나누어서 지원을 받자, 이런 좋은 뜻이 있습니다. 융자 지원금은 뭐냐면은 담보나 보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창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금입니다. 대체적으로 여기 정책 자금 중에서 융자 지원금을 대부분 해주죠. 그렇지 않고 여기 뭐 출연 보조금 같은 경우는 뭐 좀 어렵죠.
이런 것이 많으면 좋은데 많다 보면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럴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래서 일부 분할 상환도 시키는 거예요. 다음은 25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업기업 지원 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 그리고 그 신기술 창업 보육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기업 지원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창업 초기에 기업 육성 자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원하는 법에 의해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그 시행령 그 3조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부터 7년 미만, 오래된 기업은 뭐 해당이 안 되죠.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소상공인 창업 자금은 뭐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나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창업 자금입니다. 요즘은 뭐 청년 일자리, 청년 뭐 이쪽에 지원하는 그런 루트가 상당히 많아요. 이 교과서나 저도 모르는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지원책이 좀 많이 나옵니다. 요즘 보면 선거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뭐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많이 지원해주는 지원책이 있죠.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실업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제별로 차등을 줘서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의 창업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창업 자금과 교육,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업종별로 이게 해야 되는 준비 사항들이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알아야 되니까 법도 알아야 되겠고, 판매망도 알아야 되겠고, 또 원자재 구입처도 알아야 되겠고, 법은 어떻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이 들은 사람들이 창업하는 것보다는 청년들이 창업하는 쪽에 상당히 그 지원해 주는 분야가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서 하게 되면은 큰 도움이 아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신기술 창업 보육 사업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및 산업기술 혁신촉진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광산업이나 신발산업의 신기술을 보유한 고급 인력, 그 신기술 업자죠. 이게 시제품 개발 등 신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다. 여기 보면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를 그 시장화 시키지 못하고 활성화 시키지 못해서 그냥 그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20대 때 연구소에 있을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특허권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뭐 그거 특허 낼 필요 있느냐, 그래가지고 좀 넘어갔는데 그거를 그 후배들이 인도나 중국에 기술을 지원해줘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국에 파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내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내가 개발한 그런 아이템을 결국은 내가 돈 주고 인도에서 지금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벌써 한 30여 년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페이턴트에 대해서 필요성을 그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지적재산권으로 해서 미국의 그 지적재산권을 70년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법률들이 좀 있죠. 무역 협상 중에서 대두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좋은 아이디어는 특허를 출연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다음에 오래도록 먹고 살 수 있는 그 씨앗이고 먹거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수들도 보면 히트곡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살잖아요. 그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틀을 때마다 얼마씩. 근데 그게 작지를 않습니다. 그게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1,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최소한 20년이에요. 최소 20년, 그리고 길게는 70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앞으로 괜찮은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특허 출연하는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요즘 뭐 프로그램 중에서 옛날 프로그램 중에서 사극이 이제 잘 됐던 그런 사극들, 거기에 출연했던 그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늙음하게도 나이 들어서도 거기서 재방송할 때도 다 이게 그 개런티를 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먹고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윤택 씨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도 16번인가 그 저기 MBN 방송에서 처음에 방송을 본 방송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사간단 말이야. 딴 뒤에 방송 등에서 사가가지고 그걸 틀어주면은 그때 틀을 때마다 매 회당 얼마씩 이렇게 좀 그 개런티를 추가로 받는다 그래요. 본 방송만큼은 못 받아도 좀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나는 자연이다에 출연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양반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수로도 좀 잘하고 있어요. 무명 가수인데 잘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개그맨으로 나왔었는데 2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수 발명 작품전, 작품 제작 지원 요건데, 요 앞에서도 뭐 신발 같은 경우 여기 좀 보면은 여기도 보면 그렇죠. 신기술 사업자에게 시제품 개발에 들어가는 신기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하고 이제 같은 그 맥락인데, 여기 이거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우수특허 기술의 사업화에 앞서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발명 의욕을 촉진시키고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우수발명 시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품이라는 건 시제품하고 똑같아요. 시작하는 어떤 작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자금이 또 있어요. 각 시도는 지방자치자체가 실시된 후에 지방 중소기업 육성 발전 및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주냐면은 이 자기네들 그 지방자치 관내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고용 창출도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세수도 있단 말이에요. 법인세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고용 창출 효과를 발휘해서 고용 창출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봉급 타서 그걸 또 지역에 또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또 소비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의 투융자 지원. 신기술 좋습니다. 신기술 사업 금융회사가 어떤 금융회사가 신기술 사업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날개 없는 선풍기 있죠. 알고 보면 기술이 간단한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바람을 일으키려면은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근데 날개가 없이 그냥 구멍만 뻥 뚫린 데에서 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원리는 이제 컴프레셔처럼 밑에서 바람을 만들어 위로 분사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내가 직접 개발을 못했어요. 이거 전 세계적으로 히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조원 벌었어요. 여러분들도 창업해서 재벌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꼭 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많다든가 물려받은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은 또 명문대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머리가 아주 비상하다든가 이런 거 아니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찾아보면 그 개발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손재주 좋은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으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만들지는 못해요. 이제 현장에서 어떤 기계가 고장 나게 되면은 그 기계에 대해서 몇 마디 들어보면 원리가 이렇구나 해서 얘기는 합니다. 얘기는 해서 해결 방법까지도 얘기를 해줘요. 근데 만들어는 못해. 만드는 건 만드는 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분업화가 되고 그 분업화가 됨으로 인해서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업투자회사에 의한 지원, 이거는 창업회사의 투자 융자 지원을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투자회사가 납입 자본금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직접 투자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느냐 이제 아이디어 심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은 평상시에 무엇이든 이리 볼 때 그냥 보지 않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앞으로 저걸 가지고 뭘 하면 좋겠다 이런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여기 뭐 창투라고 얘기를 하죠. 창업투자 회사에서 50%까지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50%까지 지원해줘서 물론 요거에 이제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거기서 일정 부분을 또 지분을 가져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건 동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동업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든든한 우군이 있는 거죠. 든든한 저수지를 옆에다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좋으면 무슨 사업이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꼭 창업을 해서 사장으로서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27번 넘어갈게요. 그리고 좀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조세 지원이 있어요. 조세 지원 말 그대로 조세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거죠. 창업 기업이 조금이라도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루토끼불을 내릴 수 있도록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세금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도 세금은 안 내면은 뭐 바로 차압이고 뭐 이러니까 국세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상당히 큽니다. 압박감은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는 건 액수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사업을 해보면 알게 돼요. 이때는 이제 창업 기업인인 경우 창업 면도로부터 3년간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3년 동안은 법인세, 소득세가 완전히 면제가 돼요. 그 후 2년은 50% 감면. 뭐 완전히 면제됐다 50% 내라 이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50% 감면이 50% 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 준비금의 손실금 산입을 인정해 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첫 해년도, 두째 년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뿌리가 완전히 내리기 전에는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손익 분기점에 오르지 못하고 정리되는 회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거래를 했는데 부실 채권이 생겨서
돈을 못 받았어요. 요게 손실보상금이에요. 손실보상금을 거기 산입 같이 계산을 해준다.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대손철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이 기업에게 해줌으로 인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낼 거를 너는 이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매출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었단 말이야. 100억에 대한 세금보다는 손해본 게 예를 들어서 5억을 손해봤어요. 근데 5억을 손해봤으면 그 세금에서 전체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손해본 거를 거기 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경비로 인정을 해줘서 그것만큼 이 사람들은 일단 소득이 있어야 이윤을 창출해야지만이 거기에서 이윤 창출된 데에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매출액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비 처리해 줌으로써 감세의 어떤 감세로 인정이 돼서 부담을 덜어준다 이겁니다. 특별 감가상각비 인정.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계나 시설이 있으면 뭐든지 수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뭐 10년 쓰면 고물이 된다든지 5년 쓰면 고물이 된다든지 기계마다 어떤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감가상각을 조금 더 소급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특별 감가상각비 제도가 있습니다. 특정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이것도 세액 공제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뭐 기계 시설이랄지 환경 시설이랄지 환경 시설도 상당히 큽니다. 이게 폐수 처리장을 진다든지 아니면은 집진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또 소음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시설 한다든지 이게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은 세액 공제를 좀 해준다. 여기 이제 수출 손실 준비금 인정. 이게 이제 수출하게 되면은 되게 LCS 사이트가 있고 TT가 있고 CIF 또 FOB 이런 쭉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손실 볼 수 있는 부분을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죠. 은행에서도 지준율이라고 그러죠.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율을 높이느냐 낮추느냐에 따라가서 틀리죠. 되게 보면 10%다, 8%다, 6%다 이렇게 되게 우리가 아마 8%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예금 들어온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면 100억 중에 8%, 100억 중에 8억은 은행에서 가지고 있으라 이거죠. 나머지 92억에 대해서 대출해줘라. 은행도 장사가 이제 대출해가지고 이자를 받는 게 그 장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 준비금, 손실금을 또 인정을 해줍니다. 해외시장 개척이라는 게 말이 쉽지 해외시장은 언어와 또 문자와 문화와 이 모든 게 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많죠. 출장 한번 가면은 비행기 한번 타고 거기서 호텔에 들어가 며칠 출장을 가게 되면은 몇백만 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몇백만 원 들어가고 또 샘플을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샘플도 돈을 못 받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이 손실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중소기업 통합 시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를 해준다. 양도소득세도 이것도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가지고 있던 회사 특히 지금 시와 바늘공단 예를 제가 자주 드는데 이쪽이 설립된 지가 1979년도에 아마 됐을 겁니다. 90년도 1979년도고 요때쯤 됐는데 그 당시에 여기 그 바늘공단의 토지값은 한 15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서로 땅을 면적을 좀 작게 가지려고 좀 애를 쓰던 그때였는데 지금 한 500만원 정도 간단 말이에요. 한 30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 되는데
회사를 이전하든지 회사를 그 공장을 팔고 딴 데로 가든지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양도소득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 차익을 전부 다, 차익의 절반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팔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을까봐 정부에서 지금 손을 못 대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양도세나 특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통합 시에 등록세, 취득세, 부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하면은 제일 많이 내는 게 등록세고 취득세입니다. 요것을 회사가 두 개 있는데 하나를 통합시킬 경우에 이런 면제를 해준다. 그리고 법인 전환 시에 양도소득세 면제. 개인 회사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그때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나 농지 전용 부담금, 산림 전용 부담금 등을 감면해준다. 이거는 이제 공장을 그 공단에만 설립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옮길 수도 있고 자리가 좁아서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농지를, 예를 들어서 농지를 공장 부지로 전환할 때 이때도 세금을 좀 많이 내요. 농지 전용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에 있고,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개발 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야산을 또 이 전용할 때는 산림 전용 부담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면을 해준다. 여기 이제 오래된 기업은 해당이 안 되죠. 다음은 2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 조세 지원해주는 그 내용들입니다. 요 한 장으로 이제 전체적인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관련 조세를 보면은 법인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고 취득세가 있고 인지세가 있고 재산세, 또 종합토지세, 농어촌 특별세, 개발이익부담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법인세, 소득세는 관련 규정이 조특법 조례 특별법의 제6조 창업지원법에 의하면은 25조에 의하면은 농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 중소기업이나 농촌이나 청년에게는 그만큼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뭐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 중소기업에게는 그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고 학생들에게는 진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열악한 일천한 그 경험 때문에 진입하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핸디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지역, 뭐 보면은 그 인구 밀도가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여기에 우리나라 국토의 한 48%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또 기술지배청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후 6년간 매년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이게 이익 난 거에 이제 50%를 감면해 주니까 이것도 상당히 큰 겁니다. 요즘은 뭐 그 이익을 그렇게 많이 내기가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50%면 대단히 컸습니다. 이게 왜 크다고 얘기하느냐면은 똑같은 업종의 경쟁자들보다 50%의 세제를 감면받으면 그것만큼 역량이 향상되는 거예요. 조금 앞서서 100m 달리기 할 때 조금 앞에서 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겁니다.
수도권 내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외, 수도권 내에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는 최소 소득 발생 과세 연도와 다음 해부터 3년은 50% 감면을 하고 그 다음엔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를 30% 감면을 한다. 여기 50%인데 여긴 뭐 연도도 좀 차이가 나죠. 이게 수도권이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유리하고 수도권에서는 좀 불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그 입지도 좀 싸잖아요. 입지라는 것은 이제 공장 용지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싸죠. 수도권은 좀 비싸죠. 근데 대신 농어촌 지역에서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은행을 한번 갈래도 뭐 큰 도시로 나와야 되고, 또 이 부속품 하나를 살려도 도시로 나와야 되고, 이러한 그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 제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는 지방세법 280조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한 등록세를 100% 면제를 해줍니다. 이게 하면은 뭐 초창기에 전부 다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해야 돼요. 근데 돈이 없어서 그때 못 짓고 있지만은 여건이 된다면은 오래 끌지 말고 미리미리 다 해주는 게 좋죠.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 중과를 배제해 줍니다. 이거는 3배를 냈는데, 대도시 지역에서는 3배를 냈는데 과밀지역이죠. 과밀지역에 3배를 냈는데 그걸 배제해 준다, 없애준다 이거죠. 취득세는 요것도 이제 지방세법 280조에 나와 있는 건데,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한 상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를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 벤처기업에는 직접 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 중과하는 걸, 여기가 똑같죠. 3배 중과하는 것을 면제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지세, 인지는 저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제 116조에 의해서 창업 후 2년간 금융기관의 융자 관련 문서에 대해서 인지세를 면제해준다. 이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그래도 대우를 해준다. 그래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창업 후 5년간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해준다. 그리고 대도시 지역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5배 요거를 면제를 해준다. 여긴 3배, 여긴 3배, 여긴 5배를 면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5배, 그만큼 과밀 도시 지역에 들어오면은 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걸 다 면제를 해준다. 이러니까 얼마나 큰 그 지원입니까? 이것도 이제 창업해가지고 2년이 지나면은 그 혜택이 없어지니까 2년 내에 해라 이런 얘기인데, 2년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사실은 없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법이 따로 있죠. 사주에 의해서 창업 중소기업 등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액 감면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별세액 세액 감면액의 20%를 부과하지 않는다. 20%를 깎아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면 세금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개발이익 부담금, 어떻게 보면 이게 커요. 개발이익 부담금 부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부가세가 부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농지 전용 부담금, 농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할 때 부담금을 50% 감면해 준다. 산림 전용 부담금을 50% 감면해 준다.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주식 양도 차익 비과세, 이것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해서 기업의 출자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걸 보면은 지원하는 그 세법이 상당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이 이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겠죠. 다음은 29번 인력지원제도.
인력 지원 제도란 창업자 혹은 중소기업자에게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제도, 주식 매입 선택권, 또 회사 임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기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 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이나 전문 기술 보유자들을 기업이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 많은 자금이 부담 없이도 기업과 해당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성취 요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첫째 창업 자금, 둘째 인력, 셋째 입지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30번 보겠습니다. 요 앞전에 얘기했던 그 인력 지원 중에서 스톡옵션도 있고, 여기 보면 교수나 연구원 등 휴직 제도를 인정을 해주는데, 우수한 국공립대학의 교원과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 제도를 인정을 해줍니다. 잠시 학교에서 가르침을 멈추고 기업에 가서 도와줘라, 이런 그 휴직제를 인정을 해줍니다. 교수 및 연구원 등의 그 겸직 제도를 허용을 해주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2에 의하면은 교육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서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병력 특례 전문 연구원 제도,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우수 기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서 도입된 겁니다. 31번 보겠습니다. 또 행정지원제도, 여기 행정지원제도라는 것은 창업자 혹은 중소기업자에게 각종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는 창업 절차의 간소화, 제조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창업자는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공장 설립 착공이 지연되는 등 창업 과정에 제약적 요소로 작용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지원 제도를 아주 강화를 해줘야 돼요.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사업 계획 승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창업 중소기업이 공장 설립이나 이전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창업사업 계획 승인서를 받게 되면 공장 설립과 관련된 30개 법률, 60개에 이르는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됨으로써 공장 설립 절차가 간소화될 수가 있다. 한번 보세요. 자그마한 공장이라도 공장 설립해서 사업을 해가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지를 한번 보시라고. 여기 이제 행정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법률이 30개예요. 30개. 그 60개에 이르는 인허가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두 개도 아니고 30개, 법률만 해도 30개고, 또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60개에 해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 서류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런 공장 설립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외국으로 나가면 간단하잖아. 외국으로 나가면 그거를 그쪽에 있는 그 행정기관, 또 지방자치에서 일괄로 자기네들이 다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장 설립이 좀 힘들다. 비근한 예로 파주 쪽에 옛날 그 미국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화학 공장이.
오게 되면은 한 2조 정도를 투자를 해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환경단체나 뭐 이런 데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 왔습니다. 그 회사가 하나 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그 연구 인력, 또 건설 자재, 그 회사에 취직하게 되는 일자리 뭐 일자리가 한 2만 개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다 물리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환경을 소위시해 가지고는 도의시해 가지고는 기업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환경 단체도 있고 또 그리고 또 예전에 몰라서 그 배수라든가 뭐 매연이라든가 배출했다면은 요즘은 그거 없이는 가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설립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면 되는데 설립 자체부터 못하게 하잖아요. 이래 가지고 누가 하겠어요. 그렇다고 뻑하면 뭐 그 행정기관에서 나와가지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래서 이 그 제조업하는 사장치고 전까지 안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직원의 실수로 뭐가 좀 잘못돼도 다 사장이 책임을 져야 돼. 근데 그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옛날에는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만 책임을 지다 보니까 시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설 투자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 투자는 누가 하느냐? 시설 투자는 당연히 사장이 해야 되겠죠. 사장이 결정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사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어느 곳이나 음과 양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들은 맨날 예비 전과자야. 전전긍긍하고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죠. 위축돼 있고 뭘 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이거 뭐 또 걸리면 어떡하나.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불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정당화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요. 뭐 이거 법률만 해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네거티브 법이 아니고 포지티브 법이 돼야 돼. 무엇을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된다로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이 그 일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만 만들어 놔야지 이것저것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거를 이거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질의를 하면 그때 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규제를 만들고 이러는 그 악순환이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법을 만드는 게 누굽니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게 국회의원들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만들 건 생각하지 않고 표만 생각해 가지고 국가의 미래의 장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많이 좀 질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창업 정보의 제공, 예비 창업자나 그 창업자들에게 창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취득하는 정보를 통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과 관련 기관 그리고 단체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52번. 행정지원 제도까지 해서 이번 장은 대체적으로 이제 강의는 끝내고 읽어보면 다 아는 사항들인데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겁먹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를 먼저 발굴해내는 게 최우선이고, 아이디어가 발굴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지원 받을 수 있는 뭐 여기 보면은 앞에 창업 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데 가서 상의를 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금도 보면 여기 뭐 지원 기관이 좀 많잖아요. 이런데도 우리가 노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행정적인 것도 또 지원을 받고, 조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세는 뭐 일어난 뒤에 하는 것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또 인력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과중하게 억눌려 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여러분들께 그 참고가 되라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코비드 19, 그러니까 이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면은 우리 사회와 그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많이 변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산업화돼 있고 과학화돼 있고 또 도시화돼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염병 예방도 못해서 가지고 그냥 쩔쩔쩔 매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밀집돼 있던 그런 그 집중화 이런 것들이 이 전염시키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돼 버렸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인구 밀도가 많은 곳에서 좀 힘들어지고, 프랑스의 어떤 작가는 이 코비드19가 터지니까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에서도 인터넷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시를 쓰는 거예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은 왜 욕을 먹었냐면 다들 그 시내에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데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시를 써도 뭐 용기 내는 시를 쓰면 모르겠는데 아주 굉장히 좀 목가적인 거, 서정적인 거 이런 것만 썼단 말이에요. 오늘 햇살이 참으로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햇살이 참으로 좋다. 담 너머에서는 암사슴이 와서 풀을 한가로이 뜯고 있다. 참 행복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읽는 사람으로 볼 때는 야, 우리는 여기 힘들게 이렇게 그 질병과 대치하고 있는데 너는 팔자 좋게 산에 가가지고 신선처럼 별장처럼 그런 데 가가지고 한가롭게 이렇게 시나 쓰고 있느냐. 이래서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한 5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됐고 이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노동력이 감소가 됐고 이로 인해서 식량난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붕괴가 됐고 힘겹게 극복을 했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는 우리가 이제 유럽에서 이제 페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또 유럽에서는 2,4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2,400만이면 지금으로 치면 북한에 있는 인구 정도 됩니다. 한 국가의 인구가 몽땅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전염병이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또 한 달 동안 해보면은 미국은 그 1,000만 명이 실업자가 발생이 됐어요. 중국은 한 2억 명 정도가 직장으로 복귀를 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환자라 복귀를 못하는 게 아니고 확산될까봐 잠시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수출이 지금 완전히 셧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물건들도 운송할 수 있는 배나 항공편이 없기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체가 의료 장비가 아니면은 나가질 못합니다.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비행기도 보내주고 이러는데 딴 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상당히 좀 어렵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금 한 20% 가동이 될까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비대면 수업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좀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겠지만은, 기업들은 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4학년인데 그 시험문도 상당히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자동차나 우리나라는 특히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주력 업종들이에요. 이런 업종들이 이제 그 훼손되면서 이제 봉급 생활자들은 실업자가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비정규직은 타격을 좀 더 크게 받겠죠. 해외 수출 기업들은 이제 새로운 그 투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투자할 돈도 별로 없고 공장은 돌지 않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그래서 누차 얘기를 하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안 보았던 부분을 한번 보자. 보지 않았던 방향을 한번 봐서 반면교사를 삼는 것도 있고, 또 위안을 삼는 경우도 있고, 용기를 얻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지진 말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비드19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하고 지금 차이가 좀 납니다. 일본은 아직 봉쇄하려고 움직이지를 못하게, 그리고 또 검사도 좀 잘 안 했죠.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 저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올림픽을 어떻게든지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올림픽은 내년 7월 달로 연기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또 토질적으로 섬나라기 때문에 독재 정권이 굉장히 오래된 거죠. 자민당 정권이 수십 년간 이어오다가 중간에 이제 민주당으로 잠깐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자민당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 사람들을 찍어줘요. 그리고 지금도 모든 계약이 이제 우리는 사인으로 하고 또 인터넷으로 그 서명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도 이게 도장 찍어야 돼. 출근하지 말라고 해도 출근했다는 걸 확인받기 위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일본의 특징은 세밀하고 오래도록 꾸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보다 산업화가 일찍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태생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계나 이 화학 제품의 어떤 원천 기술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업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원천 기술 자체가 일본한테는 좀 뒤집니다. 근데 업종으로 보면은 일본은 기계나 그 기초화학이나 이런 쪽에는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그 업종이 되겠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빨리빨리 문화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전자 제품들,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빠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실히 변해줘야 돼. 근데 일본은 그 변화를 못해요. 혁신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일본의 장점이 우리의 약점이 되고, 우리의 약점이 일본의 강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협력해서 나갔으면 참 좋겠는데, 일본 애들이 좀 자기들 내부의 모순점을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뻑하면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을, 잘 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헐뜯고 욕하고 이래서 지금 관계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껍질이 단단하잖아요. 그 거북이 껍질이 단단한 이유는 그 안에 뼈가 없고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그 말랑말랑한 살을 보호하려고 딱딱한 거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난관이 있더라도 두꺼운 그 겉딱지만 걷어내면은 속에는 연한 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용기 잃지 마시고 그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향해서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를 좀 계속 못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연락을 주시면은 그런 방법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향을 같이 한번 모색해보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가지고 계속 출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학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하고 싶어도 이거는 거의 뭐 이걸 복사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석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 그리고 이쪽 이 클래스에 들어오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한번 떠들어봐야 소용도 없겠다. 개인적으로 아마 단체 카톡을 제가 좀 보내려고 합니다. 단체 카톡을 보내면은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저도 이제 한 6시간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목이 좀 가라앉아 있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품질이 좋은 그런 강의가 못 돼 가지고 여러분들께 대단히 미안합니다. 앞으로 이제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건강 신경 쓰시고 저도 건강 신경 써서 환한 얼굴로 또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충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